3절 대리 파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멤버 총칙은 10문제 나오는데 총칙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중요민법 전 분야에 가장 어려운데 총칙인데 딱 5분야예요.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고 그 넘어가면 의사표시 파트가 있고 그 넘어가면 대리 파트가 있고 그 넘어가면 무효 취소 파트가 있고 조건 기한 이 5파트인데 이 5파트 순서대로 교과서가 항상 모든 교과서는 법조문 순서대로 이 교과서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또 제목도 교과서에 있는 제목은 이 법조문에 항상 모든 법조문에는 가로 열고 뭐 나오잖아요. 제3절 대리 그럼 114조에 가로 열고 대리행위 효력. 그럼 이게 제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가로 쳐놓은 그 글자가 바로 그 교과서 거기에 목차의 제목이 된다 이게요. 자, 대리 파트인데 대리 파트는 보통 2-3문제 나와요. 자, 뭐 25회 시험에서는 2문제 나왔는데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 이 대리 파트랑 의사표시, 좀 전에 봤던 의사표시 파트 두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4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의사표시 파트랑 대리 파트가 가장 어려운데 우리 대리 파트는 법조문이 많아요.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 법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법조문이 23개나 되는데 시험 문제는 2-3문제 나온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조문 한 조문 법조문 23개 조문을 한 번씩 풀어보는데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 그런데 다만 대리는 우리가 이단 배분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이 무건대리란 파트 있어요. 무건대리란 파트가 있고 표현대리란 파트가 있고 복대리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중요한 데 참 많아요. 대리행위 파트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 이 5파트에서 2-3문제 나오는데 다만 대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의랑 용어 쓰는 거 정도를 정확히 먼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대리란 말은 말로 풀어볼게요. 대리란 말은 타인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본인에 불러 타인이 이 타인이라는 사람 대리나 불러요. 본인이 아닌 타인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하여 자, 우리가 대리제도가 참 많아요. 내가 집을 사고 팔았어요. 부동산 사고 팔면 내가 직접 등기 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이 법무사한테 우임장 써주면 법무사가 가서 내 대신 등기 내준단 말이에요. 그 법무사가 등기 신청 대리인이에요. 자, 내가 소송할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나요? 변호사 찾아가서 변호사님 이 사건 제대로 소송해 주세요. 예, 수임료 500만 원 주세요. 예, 주겠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뭐 써달래요? 소송 우임장 써달라 그래요. 변호사가 나의 소송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나가서 행위는 누가 하냐? 모든 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거야. 대리인이 하지만 누굴 위해서? 본인을 대신하여 또는 본인을 위하여 나가서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법률행위 하지만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또는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그럼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은 다 마찬가지예요. 원고의 소송 대리인 김아무개. 그럼 소송 나가서 홍남기가 만약에 김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인 주면요. 나가서 원고 내 이름 써가면서 소송하는 거지. 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더라도 행위는 법무사가 할지언정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 본인 이름으로. 이 본인 이름으로 한 말을 이제 법률용어로 어떻게 쓰냐? 본인을 현명하여 그래. 현명하여. 이게 1번씩 법률용어예요. 현명한다는 얘기는 한번 한자 써볼게요. 현자가 이렇게 우리의 불행은 여기에 있어요. 법률학자들이 좀 민법을 제정할 때 1번씩 한자 용어를 좀 쉬운 우리말로 좀 풀어 쓰면 좋은데 이걸 그냥 현명하여. 현자가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예요.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줘야 돼 반드시. 뭐 매매계약 쓸 때 만약에 내가 김씨 너한테 다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계약 써라. 계약 쓸 때 항상 본인 이름을 나타내줘야 돼 계약서에.
홍남계 김씨 대리인은요. 홍남기란 이름을 꼭 써줘야 돼. 본인 이름을. 홍남계 대리인 김아무개. 꼭 본인 이름을 나타내줘야 돼. 계약서에. 본인을 현명하여.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 주의할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타인이 본인의 이익으로 그럼 이건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맞아요.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을 위하여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대리인 지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현명하여 다 같은 말이지만 본인의 이익으로 이 말은 틀리는 거예요. 왜? 내가 누가 대리권 주면요. 대리는 본인의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익만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내가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 주면요. 변호사는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이기는 사람만이 대리인이 아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대리는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서 대리란 본인의 이익으로 그럼 틀리는 질문이다.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도 할 수 있다. 본인을 대신해서 나가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하거나 의사표시 한다는 것을 뭐라고 보세요. 내 대신 계약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매매 관한 대리권 주면요. 대리인 나가서 내 대신 계약서 쓸 수 있어요. 내 대신. 그러니까 내 대신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 적극적으로 뭘 해주는 거. 본인이 해주는 것을 이거를 법률용어로 능동대리 불러. 능동대리. 이걸로 능동대리. 그러면 내가 매매관 대리권 수여하면요. 당신에게 부담 매매관 대리권 수여하니까 다 알아서 계약 써주세요. 그럼 대리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계약 쓰는 것을 무슨 대리한다? 능동대리 한다. 능동대리.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이렇게 수령함으로써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한테 주는 것을 대리인 대신 받아주는 거. 예, 제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한테 하신 말씀 저한테 하세요. 근데 저한테니까. 그럼 본인한테 할 얘기를 대리인한테 대신 하는 것을 본인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본인 대신 받아주는 것을 수동대리 한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용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수동대리예요. 자, 만약에 부동산 매매관 대리권을 수여하면 대리인 나가서 내 대신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있으면 물론이요. 상대방이 주는 계약금 중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래요. 나는 꼭 본인 통장을 입금시키지 대리인한테 못 주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대리인은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는 것은 본인을 대신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론이요. 상대방이 주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계약금 중도 줬는데 이놈은 대리인이 갖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면 상대방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과 대리인의 두 사이 내부 관계지 그거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 왜? 당연히 대리권인 사람한테는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걸 수동대리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잘못된 행위 아니다. 계약하고 도망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두 사람 내부 관계, 니네 둘이 형사고발하고 민사하는 니네끼리 말하지 상대조차 본인이 왜 대리한테 줬어? 내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에서는요. 두 가지 하도 모두 있는 거 원칙이다. 했을 때 이 법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하는 제도를 우리는 대리라 부른다. 그러면 본인이 대리권 줬는데 대리 나가서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대금조 청권이니 물건의 청권이 하는 건 다 누가 가져가는 거? 본인한테 효과가 돌아가는 거지. 효과는 대리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자, 변호사가 소송했어요. 홍남기 변호사예요. 승소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본인이 이긴 거지. 대리인이 변호사가 이긴 거 아니잖아. 졌어요. 누가 진 거예요? 본인이 진 거지. 대리인 변호사 진 거 아니잖아요. 행위는 대리인이 할지언정 모든 법률 효과는 직접 누구한테 들어온다? 본인한테 들어오는 제도예요. 그걸 대리제도라 부르는 거예요. 직접 들어온 제도 대리라 부른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기억해 두시고 또 대리제도는요. 임의대리제도가 있고요. 대리제도에는 법정대리제도라는 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여기다가 인자 붙이면 돼. 인자 붙이면 인이 되는 거야.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대리제도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임의대리가 뭐냐?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대리권이 발생을 임의대리냐 불러요. 본인이 운장 써준 거예요. 당신의 대리권 수여합니다. 그럼 임의대리냐 불러. 근데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대리인이 된 사람을 법정대리냐 불러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요. 네 마음 갖고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 우리 법조문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성년이 만 19세예요. 만 20세에서 한 살 줄었어요. 작년부로. 그러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권자가, 부모가 법정대리 한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근데 미성년자가 교무실 찾아가서 고3인데 선생님 저는요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드니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법정대리권 주니까 담임 선생님 내 대신 대리해 주세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누가 법정대리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리인된 사람 법정대리냐 불러요. 네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투명 대리인이 있어요. 이렇게요. 투명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왜 인정하는 거냐? 인정한 이유가 뭐냐? 이 임의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 불러요. 사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제도가 바로 임의 대리 제도예요. 이 임의 대리 제도의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법무사한테 음장 써주는 것도 변호사한테 음장 써주는 것도 다 임의 대리인이에요. 내가 내 의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써주는 거니까요. 근데 임의 대리의 가장 큰 효과는 이게 대기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기 때문에. 자, 18세기 전에 다 서양 법학이에요. 서양 사회에서 18세기 이전에는 대리 제도가 없었어요. 모든 법률 직접 해라. 네가 직접 의사 표시하고 네가 직접 상대와 만나서 네가 직접 한 것만 너한테 효과가 돌아가는 것이지. 왜 남이 네 대신 의사 표시 해주냐? 응? 이 대리 제도 인정 안 했다고요. 근데 이 대리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는 대기업이 불가능한 거야. 점점 산업혁명이 성공해 대기업이 발전하는데 삼성의 이 아무개가 현대 정 아무개가 아무 능력이 뛰어나도 직접 모든 사람 만나서 현대 이름으로 삼성을 계약 맺을 수가 없어요. 지사장, 지배인, 또 지점장 다 여기 나가서 삼성 이름으로 계약 맺어라. 효과는 누가 받을게? 직접 이기든 불이기든 다 삼성이 책임질 테니까. 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능한 거지. 대리제도를 두지 않고선요. 대기업을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 직접 만나 계약 맺을 수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게 임의 대리 제도야. 근데 법정대리 제도는요. 사람 중에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판단력이 미숙하고 변별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미성년자, 옛날에 하면 제한능력자라 불러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심신이 미약하거나 박약한 사람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나이는 20몇 살이지만 약간 전응하예요. 그래서 지적 판단력은 7, 8살밖에 안 돼요. 미성년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애들 능력을 보충해 준 거예요. 보충 제도가 바로 법정대리제도. 사람의 능력을 보충해요. 능력이 떨어지는 능력을 보충해. 법정대리 제도다. 두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법정대리는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법정대리는 주로 친족법, 상속법 여기 나와요. 후견인, 친권자, 친족해, 유언, 집행자 이런 데 주로 나오는데 이 법정대리는 정확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 주로 재산법만 시험 범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사특별법 이게 다 재산관계예요. 이런 시험 범위인데 우리가 그냥 대리제도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우리가 대리인도 어때? 대리인이래 그러면 주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법정대리는 좀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리제도 그러면 이걸 배운다 생각하세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해가 어떻고 후견인이 어떻고 이 후견 집행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놀아지는 않아요. 대리 그럼 임의 대리 제도를 배우는 거다. 이걸 봐주면 되는데 자 이제 법정 봐보세요. 114조 한번 봐보세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가서 계약은 누가 맺는다? 대리인이 맺고 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효과는 누가 들어간다? 직접 본인이 돌아가는 제도가 대리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제도 보는데 그 115조 보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요거를 현명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또 대리 들어가면서 법조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만 대리에서 가장 쓰는 얘기가 여기 이 얘기 잘 봐두시고
앞으로 대리를 배울 때는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해요. 3명이. 항상요. 대리에서 항상 본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본인. 저는 본인 항상 갑이라고 그럴게요. 본인이 있고 여기 누가 있느냐. 여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리인.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남과 계약 맺고 뭐 의섭하는 사람들. 이를 의리라 할게요. 그 다음에 등장해요. 상대방이 등장해요.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요. 상대방을 제가 병이라 할게요. 3명이 등장하는데 쓰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본인 갑과 대리인 의뢰 관계네 둘의 관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대리권이라 불러. 대리권. 본인과 상대방의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 이렇게 불러요. 대리권 관계. 둘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 불러요. 나가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본인의 이름으로 뭔가 계약도 맺고 뭐 의사표시하고 뭐 하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르냐. 얘와 얘의 관계를 이걸 대리행위라 불러요. 대리행위. 대리행위 또는 대리행위 관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가 대리행위 계약 맺으면 효과는 대리한테 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직접 본인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본인과 상대방 관계를 대리 효과 관계라 불러요. 대리 효과. 관계자 붙었기 때문에 이걸 다 관계에 빼버리는 건요. 그래서 대리선전 3명이 등장하는데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법률용어로 대리권 이렇게 불러요. 대리권 이렇게 부르고 나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뭐 계약 맺고 하는 것을 대리행위가 이러죠. 대리행위라 부르고 상대방과 본인과 대리효과라 불러요. 대리효과. 이걸 세 단어 불러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굉장히 많이 쓸 용어야.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삼면관계 부르는데 항상 민법에서는 그 법률학자들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묻고 싶어요. 본인 갑과 대리인 을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거 묻고 싶으면요.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다음 대리권에서 맞는 거 틀리는 것은 대리권에서 그 말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거는 본인 갑과 을 얘 둘만 묻는 거구나.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묻지.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다. 다음 중 맞는 건 틀리는 것은 그렇게 안 물어요 싶으면요.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행위 말 떨어지면 이건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과의 법률관계를 묻는 거구나.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묻고 싶어요. 그럼 대리 효과에 있어서 그러면 머릿속은요. 이건 본인과 상대방 병과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이 고유명사, 고유명사.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이 단어가 나오면요.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것만 묻는 거, 이것만.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이 말이 떨어지면요. 대리행위란 말이 떨어지면 다른 나머지 그림은 생각할 것도 없어. 지금부터 이거 묻는 거니까. 대리 효과에 있어서 그러면요. 이 둘만 생각하면 돼요. 이 고유명사다.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용어는 익혀주셔야죠. 세 가지.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누가 누구 관계를 묻는 건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등장하면 이게 3명이 등장해, 이렇게요. 이 3명이 등장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등장하면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3명이 등장하면, 등장 3명이 항상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 거야. 누가 주연일까요? 이 드라마에. 모든 주연은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 얘를 중심으로 펼쳐져요. 얘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본인이 주연이 아니에요. 대리. 오죽하면 제목이 대리입니까? 얘가 주연이다. 모든 문제 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거기 115제 보면요. 본인이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이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본인이 위한 걸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안 나타냈다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홍남기가 김 씨한테 부동산 매매 간 대리권 주면요. 계약서 쓸 때 매도인단 쓸 때 본인의 이름을 앞에 써야 돼요. 홍남기라는 이름을 꼭 써줘야 돼요. 홍남기의 대리인 김아무개 이렇게 써줘야 돼. 그걸 뭐 한다 그래요? 현명한다 그래요.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 대신에 대리행위할 때 본인 이름을 나타내줘라. 꼭 나타내줘라 계약서에. 그걸 현명한다 그래요. 근데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대리인 지름만 적어서 매도인단에 김아무개 지름만 동안 찍었다는 거야. 계약서 어디에도 본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어떻게 내보세요. 대리인 나가서 본인 이름을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걸 본다. 대리인 지 자신을 위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질 일이지 본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명한 것만 버티고가 돌아오는 거지.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현명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는 대리인 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무조건 대리인이 책임져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보면 본다라는 얘기 있어요. 본다. 본다 또는 본다. 여러분들 밑에 앞으로 인전 무엇으로 본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본다란 말을 법률로 간주한다. 간주한다. 민법을 배울 때 무서운 용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 가장 무서운 용어 중 하나가 본다예요. 본다. 간주. 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서도 책 면하지 못해요. 대리인, 어이구, 내가 이거 깜빡하고 계획 쓸 때 본인을 쓰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착오입니다, 착오. 어떤 이유를 대서 책임해요. 본다 그러면 끝난 거야. 본다란 말은 어떤 이유를 대서도 책임 면하지 못하는 거. 본다.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무조건 대리인 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무조건 100% 본인 대리인 책임져야지. 어떤 이유를 대서 책임 면하지 못한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뭘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악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본인 이름을 쓰지 않아도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나랑 한두 번 계약 맺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 번 계약 맺는. 이 김씨가 홍남기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굳이 계약서 홍남기 이름을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본인에게 효과가 돌아가는 것이지 대리인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본인의 대리인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대리인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이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본인의 우임장을 제시하고 예, 제가 홍남기 대리인입니다. 이 부산 매매건은 보세요. 제 홍남기 씨한테 며칠 전에 우임장 받지 않았습니까? 우임장 제시했어. 제시하니까 이 사람이 복사 떠갖고요. 계약서 뒤에다가 호재 찍어놨어. 근데 계약서 매도인란에는 본인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얘가 대리인이. 우임장은 뒤에 호치게 찍어놨는데 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본인 우임장 제시했어요. 제 홍남 대리인 여기 확인해 보세요. 제시했으나 막상 계약서는 대리인 자기 이름만 매도인란에 적었지 본인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임장을 호치게 찍어놨잖아. 그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굳이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효과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대리인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예외는 있다 없다? 있다. 예외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116조 보면요. 대리인이 하자란 말이 나와요. 대리인이 하자. 우리 대리인이란 말이 뭐죠? 나가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 맺고 뭐 하는 걸 대리인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리인이 할 때 하자 생겼대요. 자, 1항만 읽어드릴게요. 1항에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다는 말을 악이라 불러. 악이 이미 알고 있었어. 악이거나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거. 과실로 알지 못한 게 유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부지에 몰랐다. 그럼 유과실이라 불러. 유과실. 뭔가 잘못 있는 거. 유과실 또는 사기 강박. 악이 유과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기준이다. 본인 기준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나가서 계약을 맺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근데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 강발당해 계약 맺었어요. 대리인이 뭔가 악의가 있어요. 이 모든 거는 다 대리인이 삼아요. 본인이 삼지 말라는 거예요. 효과는 본인이 받을지언정 모든 하자 의무는 누구 기준 삼아라? 대리인이 삼아요. 왜? 본인이 의사표시야. 본인이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이 대리가 무효가 될 것이냐 취소가 될 것이냐는 다 행위한 대리인 기준 삼아야 되는 거지 본인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사기쳤어요. 본인은 막 거짓말시켜서 막 기망해서 사기쳤어요. 본인은 상대 사기를 당했어. 나가서 계약서는 대리인 썼는데 나의 대리는 상대 사기 안 당했어. 그럼 본인이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왜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을지언정 본인이 계약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자유는 대리인 삼아야지. 나의 대리인이 사기당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계약 취소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본인은 상대방 사기당한 적 없어요. 본인 상대방한테 협박당한 적 없어요. 근데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협박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서 쓴 거야, 내 이름으로. 나는 사기한 것도요. 그럼 본인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야. 취소를 하건 무효를 주장하는 건 누가 본인이 주장하는 거야. 본인이 주장할지언정 모든 하자 의무는 대리인 기준 삼아야지. 본인 네가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네가 계약서 쓴 사람은 아니니까. 주장은 본인이 할지언정 모든 하자 의무는 누구 기준 삼아라? 대리인 삼아야지. 본인이 삼을 일이 아니다. 본인이 계약서 쓴 게 아니니까. 이거를 모든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인 기준이지. 주장은 본인이 할지언정 본인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리행위 하자라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다음에 뭐 117조 대리인의 능력 같은 얘기는 아직은 필요 없어요. 한 다음에 119조 봐보세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대리인 한 명도 한번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막 대기업의 총수들 범죄 저질러서 법원에 막 그 뉴스 나오고 그러면 변호사 한 명 아니에요. 막 5명씩 둬요. 그럼 5명이 다 나의 소송 대리인이야. 변호사 꼭 한 명 들어간 법은 없어요. 여러 명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 여러 명 있을 때 그 여러 명은 어떻게 대리하는 거냐. 각자 대리, 단독 대리한다는 거야. 근데 5명 대리권 주면요. 5명 전원이 몰려다니면 대리할 필요 없어요. 각자는 다 단독, 혼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 명의 대리인 있을 때 여러 명의 대리인은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단독 대리 원칙이지. 계약 쓸 때마다 대리인 5명 있다, 5명 이름 다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아무나 혼자 다 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20조부터 123조까지 복대리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복대리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복대리란 말 뜻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용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어만 쓸 줄 알아도 민법은 거의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용어만 정확히 쓸 줄 알아도요. 보세요. 복대리 말이 나오는데, 복대는 등장하면 늘어나요. 자, 항상,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본인이 있어요. 항상 본인은 저는 갑이라는 수업 시간 할 거예요. 항상. 10월 20 며칠, 셋째 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종강해요. 그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저를 이제 한 번도 안 빼고 그냥 만날 건데, 그때마다 저는 본인은 항상 갑이에요. 본인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어요. 항상 대리인은 제가 의리를 할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본인은 김씨고, 대리는 이씨고, 이렇게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예를 안 들어요. 또 A, B, C. 본인은 A고, 대리는 B고, 그래도 예를 잘 안 들어요. 갑을병,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요. 왜요? 시험장 가면 갑을병으로 묻지 A, B, C로 안 묻거든, 민법은. 김씨가 이씨한테 매매, 이렇게 안 물어요. 갑이한테 매매했는데. 그러니까 시험장에 맞으실 익숙한 용어를 써야지. 김씨, 이씨 이래 버리면 득진 좋아도 시험장은 그거 안 만나거든요. 네. 이 갑을이 이게 누구 말 같아요? 갑을. 우리 계약 쓸 때 맨날 그랬잖아요? 갑을 이렇게 쓰잖아요? 매도인은 갑이라고 매수는 의리라 하는데 갑질한다. 요즘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갑을이란 말 자체가 일본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할 때 중국 사람들은 장씨, 이씨 그래. 장씨, 이씨가 많대, 거긴. 응? 장사,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근데 우리는 김씨, 이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갑을병 그래요. 일본 말이 갑을병이라는 자체 또.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뿌리 깊은지 웃긴 경우가 많아. 어떤 계약서 보면 헷갈려 죽겠어요. 등장인물 3명만 나오면. 누구는 갑이라고, 누구는 을이라고, 하청업자는 병이라 하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병이 을에게는 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 한참 생각해야 돼. 그냥 계약 쓸 때 매도인 홍남기가 매순킴 아무개에게 몇 월 며칠까지는 뭘 인도하고 매순킴 아무개는 홍남기, 매순킴 이제 한데 이렇게 좀 쉬워 읽어가면서 홍남기는 갑이라고 매순킴은 을이라 하는데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래버리면 한참 헷갈려요. 계약서를 갑을 쓰면 좀 유식한 계약서 드는 거고 직접 거기다 이름 써가면서 홍남기와 김씨에게 몇 월 며칠 잔금을 지급하고 이러면 좀 무식한 계약서 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갑을로 바꿔 쓸 이유가 없는데 왜요? 여기 어떤 때는요. 계약서 긴 계약서 3장 넘어간 계약서 갑을병 3명 나오면 헷갈려요. 자꾸 헷갈려 그게. 근데 참 습관이 묘해서 계약서도 꼭 갑을로 바꿨어요. 그렇게 일본 그 용어의 잔재가 그렇게 뿌리 깊은 거예요. 응? 어쨌든 이렇게 내요 지금도. 대리인 의리라 하고 그럼 여기 한 명이 더 등장해요. 한 명이.
한 명 더 등장하는 사람이 전 복대리나 불러, 복대리인. 이 사람을 내가 이제 병이라 할게요. 근데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은 제 정의라 할게요. 한 명 일어났어요, 지금요. 이 복대리 많아요, 사생할 때.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나. 자, 홍남기가, 서울 사는 사람인데, 제주도 여행을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 렌트카 빌려서 관광하는데, 상대방 차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돌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중상에 입어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서울로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치료받고 지금, 예를 들면 8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가해자의 과실이 잘못이 중앙선 넘어왔으니까 걔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 상대로 뭐 치료비라든가 뭐 유자로 뭐 이런 협의하면 되는데 무보험이에요.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야. 그러니까 보험회사 상대를 할 수 없잖아요. 걔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응? 치료비랑 유자 달라는 것을 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송해야죠. 교통사고로 그냥 설명 청구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치료 못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야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동창 잘하는 친구가 변호사하고 있어 서초동에서. 그래서 걔를 불러서 야 이러저러한데 내가 일도 2달 못하고 치료비도 한 1,000만 원 나왔고 그리고 우유자료도 있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등등 해서 내가 얼마쯤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좀 계산해 보더니 적어도 한 4,000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송해달라. 운장 써달래. 소송이야. 그러니까 친구 변호사, 을 변호사가 내 소송대리 시켰어요. 나를 대신에 나가 내 이름으로 다 소송할 수 있어. 상대방한테. 근데 어디서 소송할까요? 서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한다고요. 보통. 보험회사가 있을 때는 보험회사 지점들이 있으니까 다 협의해서 편한 데서 하면 되는데 얘는 무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소송 관할지가 어디냐? 불법 행위지. 사고가 일어나는 불법 행위지. 또는 피고 주소지예요. 얘를 서울로 비행기 타고 오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제주지방법원에 소송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소송대리권 줬어요. 소송대리냐? 근데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야, 이거 제주도 지방법원 이거 판결 날려면 많게는 5번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거나 소송이 겹쳐버리면 또 비행기 안 뜨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 낀 날. 이래버리면 소송길에 내가 못 내려갈 수도 있어. 피치 못하게. 그때 내가 못 내려갈 내 대신 이 사건을 소송할 대리인이 필요해. 응? 내가 마침 제주도에 병 변호사를 잘 아는데 이 사건을 복대리 시킬 때 그러면 내가 못 내려갈 때 걔가 대신 출석해서 너를 변호해주면 되는 거야. 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뭐 하냐. 그럼 얘가 바로 복대리 변호사예요. 복대리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나가서 얘 대신 소송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얘도 나가서 할 수 있고요. 둘 다. 이게 복대리예요. 그럴 때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을한테 당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 이 소송권을 일체 대리권을 주겠다라고 대리권 주는 것을 무슨 행위 한다 그러냐 그러면 이거를 수권행위 한다 그래요. 수권행위. 수권행위라는 말이 쉽게 얘기해서 우임장 써주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를 우임장 써주고 하는 것을 수권행위 한다. 수권행위. 근데 얘가 또 얘를 선임하잖아요. 얘가 대리인이 복대 선임하잖아요. 이것을 복임행위라 불러. 복임행위. 수권행위, 복임행위 이렇게 불러. 복임행위. 복임행위 했다 불러. 수권행위 했다, 복임행위 했다 이렇게 불러요. 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 불러요? 대리권이라 불렀잖아. 아까 대리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관계를 복인권이라 불러. 복인권. 그래서 대리권, 복인권, 수권행위, 복임행위. 이용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시험장 가면 그림을 안 줘요. 다음 복임행위에 있어서, 다음 수권행위에 있어서, 응?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복인권에 있어서 누구와 누굴 묻는지를 알아야지 그림이 떠올라야지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작서부로 해야 돼. 응? 이거 복임행위 했다, 수권행위 했다. 얘들 대리권, 복인권 불러요. 그런데 이 복인권은 이 복대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 한다 그래요. 이 복대리 누가 선임하냐? 이게 병 변호사야. 누가 선임하는 거냐 그러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냐? 그럼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냐면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야, 대리인이. 본인이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를 만약에 본인이 선임했다. 본인이 우임장 써줬다 그러면 얘도 복대리인이 아니라 얘도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한 명 들어가면, 변호사 한 명 들어가면 없잖아요. 선임은 누가 하는 거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야, 대리인이. 대리인 선임하는 거지만 시험 문제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우임장 써준 거다. 만약에 본인 갑의 이름으로 우임장 써줬다 그러면 복대리가 아니라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선임은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사람이지, 을이 지 이름으로 우임장 써주는 거지. 본인 갑의 이름으로 우임장 써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렇지만 얘가 나가서 소송하면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지.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그렇다고 해서 얘를 대리인은 아니라는 거지. 얘가 출석해서 누굴 변론해요? 본인 변론하는 거지. 을 변호사 변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본인이 이긴 것이지 얘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졌어요. 본인이 진 거죠. 그러면 복대리는 선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그렇지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죠. 얘가 이겨진 본인이 이겨진 거지 얘가 이겨진 게 아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얘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이게 헷갈리잖아 문장이. 잘 봐주셔야 돼. 잘 얘기하는데 다만 여기서요. 이 복대리인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 선임했더라도 대리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얘도 나가서 소통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는 거야. 즉 대리인이 복대 선임했다고 대리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대리인 을 변호사도 나의 대리인이고 병 변호사 나의 대리인이고 둘 다 대리권 있는 거지. 복대 선임했다 대리권 소멸해버리면 얘가 대리권이 없어져 버리고 얘가 대리권 생겨버리면 대리권이 양도예요. 양도. 대리권 양도한 거. 복대리는 그게 아니에요. 대리인은 복대 선임한 이후에도 대리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나의 대리인, 얘도 나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요. 이거 존속한 대리권 등소하는 거다.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근데 복대의 권한은요. 권한은 얘 권한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대리권 준 얘 권한 범위, 얘 권한 내에서만 복대리해야지 내가 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복대리하면 안 되겠죠. 복대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야. 얘보다 더 작으면 작지 더 클 수가 없는 거야. 얘 권한 내에서만 복대리해야겠죠. 근데 본인과 대리인사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근데 잘 못하네. 잘 못해요. 열딱지 나서 수권행위를 철회해버렸어요. 철회한다. 철회해버렸어요. 너 대리하지 마라. 본인과 대리인사의 대리권 소멸했잖아요. 그럼 복대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복대리는 대리권의 존재와 그 범위의 의존관계야. 제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제가 소멸하면 자동으로 소멸해. 그렇지만 얘와 얘 사이 복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 말아가 이걸 철회해버렸어요. 철회하면 복인권이 소멸해서 이게 소멸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소멸했다 이게 소멸한 건 아니잖아요. 얘가 이거 철회해버렸어. 없었던 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멸한 건 아니죠. 그러면 복대리권이 소멸했다고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자. 하지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지. 의존관계니까. 그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지금 말인전 굉장히 헷갈리지만 이 다음에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 글로 나타내면요. 그 말이 그 말 갖고 막 헷갈려요. 근데 그림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 복인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대리권 소멸 아니죠. 맞는 문장.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맞는 문장. 복대리의 권한은 대리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문장. 복대리 권한은 대리의 권한을 초과할 수도 있다면 틀리는 문장. 그렇잖아요, 얘기가. 이걸 자꾸 국어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로 나타내는 그 모든 바탕에는 어느 파트들은 머릿속에 그림이 각인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문장 읽으면서 상상해가면서 맞는 문장, 틀린 문장을 고르는 거지. 그 문장을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민법이 좀 약간 이해라는 게 몇 문장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맞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다. 이러지 맞는 거지.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문장 써준다 그러면 복대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인이지. 틀린 문장. 그렇지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럼 맞는 문장.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틀린 문장. 이렇게 자유자재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연습하고, 이걸 이제 기본 반전 연습하고, 몇 번 숙달되고 반복하면요. 여기서 문장이 20문장, 30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그걸 이걸 이해하고 이 틀을 이해한다면,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와도, 상상하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문제지 이게 암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어쨌든 용어 몇 가지 복대리란 말 배웠어요. 그 정도 얘기만 자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대리권 소멸사유라는 게 있어요. 127조 127조 봐보세요. 대리권 소멸사유 먼저 그것만 좀 볼게요. 기본만 챙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지금 다 수업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 주는 행위, 본인이 이렇게 대리권을 이렇게 수여한단 말이에요. 너의 대리권을 주겠다. 이렇게 갑의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했다? 수권행위했다 그래요. 수권행위. 이거 불렀잖아요. 우임장 써주고 그러면 수권행위했다 불렀잖아요. 또 얘네 둘의 관계를 대리권이야 불렀잖아요. 대리권.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교과서를 받아보면요. 이 대리권 파트 들어가면 본인과 대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 둘의 관계를 대리권이고 나머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대리행위, 대리효과라 불렀으니까요. 요 그림만 생각하면 대리권 그러면 요 그림만 생각하면 돼요. 요 그림만. 이 대리권인데 이제 이 교과서가 이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배워 들어가면요. 그럼 대리권 그러면요. 이제 목차 크게 나와요. 일 크게. 대리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뭘 배우나 보세요. 좀 그러면 들어가면 대리권의 의 개념 뭘 대리권이라 부르는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두 번 대리권에 그럼 얘네 둘 사이 대리권이라 부르는데 이 대리권의 발생원 그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왜 대리권 발생하는 거야? 대리권의 발생 원인. 왜 대리권 왜 생기는 거냐? 발생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있고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있잖아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뭐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사람. 그런데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 발생하는 사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의 대리권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한다? 수권 행위한다 부르겠죠.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은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 발생하는 사람은 법정에 두 명의 대리권 발생이 있겠네 이렇게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이게 배우게 되면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어요, 얘가. 내가 받았다면 대리인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 거냐? 대리는 뭐든 다 대리할 수 있는 거냐? 뭐든지. 과연 대리권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 범위를 배워요. 과연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 거냐? 대리권 어떤 사람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면 대리인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 거냐? 그럼 먼저 이걸 배워요. 부동산 매매 대리권 받았다면 본인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물론이요. 계약 쓸 수 있잖아요. 또는 물론이요. 상대방이 주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건 수동대리니까. 또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대리권 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 시 연계해줄 권한도 있대요. 이게 다 판례예요. 본인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상대방이 그래요. 저기요. 대리인 씨 원래 오늘 중도금 치는 날인데 중도금 지급자를 쓰면 3일만 연계해 주세요. 사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대리인 예 좋습니다. 3일 된 꼭 치르세요. 연계해 줬어. 근데 본인한테 해제 통지가 날라왔어. 너 위반했어. 너 중도금 친다 중도금 못 치렀기 때문에 오늘부로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수하겠대요. 이 사람아 당신 대리인이 3일간 연계해 줬다니까. 시끄러 나는 인정 못해. 과연 이것이 연계된 것이냐? 된 거예요. 대리인은 매매관 대리권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매매대금 지급 시기 연계해줄 권한도 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이제 배우면 판례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쟁에 벌어서 소송이 갔는데 대법원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금 지급을 연계해준 것은 정당하다. 가능하다. 대리인의 권한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야. 그럼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매매하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권이 이제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대리권이 있더라도 매매대금을 감액시켜주거나 깎아주거나 계약서는 분명히 원에 매매하기로 하자라고 썼어. 대리인 썼어요. 근데 본인 미국 가 있어요 지금. 근데 주변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사정을 해요. 지금 IMF가 터져서
주변에서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5억이라 쓴 거 좀 3천만 원에 좀 깎아달라. 응? 나도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리인이 좋습니다. 그러면 5억을 4억 7천으로 해드려요. 3천 감액해 준 거. 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매가 하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부동산 매매가 하는 대리권만 대리인은 응? 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고 계약금 장을 받을 권한도 있지만 매매대금을 감액시켜 주거나 매매대금을 면제시켜 주거나 뭐 중도 면제한다. 면제시켜 주거나 이런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가 중요한 거. 왜? 이런 건 중개 업무 볼 때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정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없고 또 대리인이 나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대리인이 임의로 본회의사도 묻지 않고 이 맺어진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소멸시킬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면 본회의부터 다시 대리권을 받아야 돼요. 특별 수권을.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이미 맺어진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이 맺어진 계약을 취소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 사고 팔고 그러면 등기 신청 대리 하잖아요. 법무사한테. 그러면 그 법무사 써준 우임장에 보면요. 꼭 이 말을 집어넣어요. 이 말이 넣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자, 만약에 등기 신청 대리권 문장 써주면서 매수인은 법무사 누구에게 나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된 등기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들어가야지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만 안 집어넣으면요.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인장 써주면서 원고 홍남기에 소송된 김 변호사에게 나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제기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 취할 수도 있다는 말을 넣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안 넣어주면요. 당연히 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맺어진 어떤 법률 관계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이미 맺어진 매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취할 거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있으려면 그 말 꼭 넣어줘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거의 그런 얘기들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다음에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왜요? 우리한테는 이론적인 얘기도 이런 거 배우지만 이런 거는 학문적이지. 법대 학생들이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실무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배운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 배워요. 대리권의 제한. 과연 대리권이 있다면 언제나 다 대리할 수 있는 것이냐.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권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한받는 경우가. 대리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음 같은 경우는요. 대리권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거야.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대리권이 제한받는다 그래요. 그 대리권 제한사유. 그러면 이렇게 쭉 배워요. 이렇게 배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런 부분을 딱 찍어줘요, 이제요. 그러면 대리권 범위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에 관련된 문제 잘 나온다. 요거 기억하자. 판례 몇 가지가 쭉 나와요. 요 4-5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대리권 제한. 시험에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온다. 여기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시험 이거서 묻는다. 그러면 거기서만 항상 나와요. 항상 거기서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충 얘기 듣고 옛날 얘기 듣듯이. 그래서 제가 별표 친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리권 제한 같은 데 가면 드리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법조문에 우리 118조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시키겠다. 아무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아라. 이게 대리권 제한 사유 얘기예요. 왜? 본인의 이익을 침해 염려 때문에. 자, 자기계약이 이거예요. 자, 내가 미국을 가야 됐어요, 지금. 미국 6개월 가는데 시골에 임야가 있는데 매물로 내놨어요. 6개월 내는 내가 오기가 힘들어. 미국 지사로 좀 발령을 받았는데 6개월간 출장을 받았는데 근데 돈은 좀 급해서 내가 가 있는 사이라도 매수인 나타나면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계약서 쓰는 날 미국서 돌아오고 중돈 만나 돌아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친한 친구가 마침 또 중개사를 해요. 중개사라고. 내가 그때 찾아가서 내가 일 자리권 줄 테니까. 내가 미국 가는 사이에 네가 내일 대신에 계약 쓰고 얼마를 받든 다 내가 책임질게. 네가 결정하고 다 따를게. 우리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은 대리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 대리는 꼭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사자 신부름꾼이거든요.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판단력을 준 거야. 걔가 모든 결정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호사 소송 대리권 주면요. 변호사는요, 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능력이 있는 거지. 본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 잘 봐보세요. 내가 김 부장을 부산으로 출장 보내. 김 부장,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뭐 팩스로 뭐 이메일로 할 얘기가 아니야. 직접 상대와 박사 만나보고 이렇게 전하고 와라. 이 조건이 1억 이상이면 거래하고 단가가 1억 이하면 절대 거래 못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 통보하고 와라. 출장 가서 직접 만나서 대놓고 얘기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내려가서 기다렸다 만났어요. 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1억 원 이하라면 공사하고 1억 이하 단가라면 납품 못합니다. 라고 분명히 똑바로 채우통지 하랍니다. 그럼 그 김 부장은 대리인이에요? 사자예요? 사자예요. 모든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지시에만 쫓아요. 지가 판단해서 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김 부장 불러서 출장 내려가서 상당 얘기 들어보고 알아서 김 부장이 알아서 결정해라. 할 거 안 할 건 네가 그때 딱 판단해서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걔 대리권 준 거예요. 그럼 걔가 계약 맺기 맞으니까 걔가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대리인. 의사결정할 자격이 없어. 본인이 지시한 것만 쫓아서 해야지. 모든 의사결정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사자야, 사자. 근데 대리권이 있다는 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건데 내가 얼마나 대리권 줬어. 네가 알아서 평당 얼마를 받든 누구랑 계약 맺든 어떤 쪽으로 계약 맺든 내가 다 책임질게. 다 일체 대리권 준 거야. 그래서 갔는데 미국 갔는데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 하루 만에. 오케이. 이미야 MMS가 썼대 어제. 미국까지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 아니 내가 그렇게 팔라고 1년 내내 안 팔 일이 하루 만에 팔렸대요. 썼대요. 그랬더니 매도인 홍남계 대리인 김중개사. 본인 이름을 앞에 쓰고 대리인 이름을 뒤에 쓰는 거예요. 매수인 김중개사. 하나는 나의 대리인 자격, 하나는 지 자격으로 지가 써버려서 계약서. 지가 매수인이래.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하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하나는 자기 자격으로 계약서 써버리는 거. 그럼 누가 손해봐요? 본인 홍남기가 손해보겠지. 지가 손해보겠어요? 너 자기 계약 맺지 말어. 네가 아무리 대리권이 있더라도 네 혼자 계약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이걸 침해 염려가 있잖아요. 대리하지 말어. 이거 아무리 대리권 이거 대리할 수 없다는 거야. 쌍방 대리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1억 원 손해배상 받았겠는데 안 줘서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내서 내 병원 찾아갔죠. 1억에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걸 소송해주세요. 좋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소송대로 줬어. 근데 이것도 걔한테 변호를 맡긴 거야. 자, 오늘 재판 열린 날인데 원고 측 홍남기 소송대리인 변호사님 변론하세요. 이러저러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변론했어요. 피고 측 변호인 변론하세요 했더니 잠깐 근데 자리 옮겨요. 지금 피고를 변론하겠대요. 이게 쌍방대리야. 이걸 허용해버리면 둘 중에 한 명 손해보는 거지. 얘 맘먹기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리권이 있더라도 자기가 계약 당사자든 자기 계약 쌍방대리라는 것은 금지시키겠다. 본인이 이걸 침해 염려 때문에. 이게 대리권 제한 사유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아, 대리권 발생했다며. 이렇게 발생했다. 언제가 소멸할 거 아니에요? 언제가 소멸할 거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가 있는가? 보세요. 대리권 소멸 127조 이 법조문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법조문을 그대로 물어요, 그대로. 근데 모든 대리는 이것이 법정 대리건, 이것이 임의 대리건, 모든 대리에 공통적 소멸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 법정 보면요. 본인의 사망. 본인 사망하면요. 모든 대리권 자동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본인 사망했는데 효과 받을 사람이 없는데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뭡니까? 본인 사망 모든 대리 자동으로 소멸해요. 또 하나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하면 대리할 수 없잖아요. 다 소멸해요.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보세요. 자, 127조 보면 이제 올해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요.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선고. 대리인이요.
법을 파산선고를 받아서 파산선고를 받아버리면 얘 망했죠. 이런 애들은 신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리행위 하면 본인한테 불이익 끼칠 염려가 있어요. 대리행위 파산선고 받으면 자동으로 소멸해요. 모든 대리권은 대리인이 파산선고 받는 순간 다 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년 개시가 시작됐더라. 성년개시가 아니라 여기 용어가 바뀌어서 그래 지금 제가요. 원래는 이거는 옛날 치산 선고라 불렀는데 용어를 바꿨어요. 지금 뭐라 바꿨냐면 용어를 성년 후견개시야. 성년 후견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상적인 어떤 애가 법원으로부터 옛날 말로 하면 금치산 선고, 한정 치산 선고라 불러요. 이 성을 받아버렸어요. 이 한정 금상은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 얘가 정신착란증에 걸려 미쳐버렸어. 또 얘가 대리인이 뭐 심신이 미약하거나 박약하거나 사고로 전응화돼 버렸어. 그러면 치산선고를 내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성년 개시후견이라 불러. 이런 걸 받아버리면 모든 대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본인은 뭐만으로? 사망만으로 대리권 소멸하지. 본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고 대리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미쳐버렸어. 미쳤다는 말에서 죄송해요. 약간 정신 이상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이 조울증도 심각해. 조울증. 우울증이 오면 우울하지만 조증이 오면 막 떠갖고요. 조증 오면 증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을 막 써버려요. 막 아무데 나가서 이 조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우울증만은 있잖아요. 조울증이 번갈아 봐요. 조증이 왔을 때는 잠을 3박 4일 안 자도 안 피곤해. 그러고요. 분이 늘 명랑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술 가장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 상태야. 목소리도 커. 웃어요. 기분 좋아. 아주 긍정적이야. 낙천적이야. 응? 괴로움이 없고 고민이 없어요. 이 조증이에요. 그것도 병신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조증이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그날 나와서 막 웃기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 굉장히 대배우들은 조증이 없으면 연기 못해요. 즐거워, 내 마음에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과장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약간의 그래서 약간의 조증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래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낙천적 긍정적이에요. 내일 1억 갚을 일이 있어요. 돈 갚는 날이야, 내일. 근데 돈 못 구했어. 그래도 참 잘 자, 오늘. 뭐 내일 일은 내일 보는 거지, 뭐. 죽이게 하겠어? 우리 같으면 자겠어요, 그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조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 제가 프로이드 정신분석한 이런 거 읽어보면 약간의 조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명랑하다, 분위기가 밝다. 그거는 약간의 조증이 있어야 돼. 정신인데 이 조증 우울증 같은 게 이게 이 병이라면 병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야. 이 정신 세계에서 회로가 살짝 바뀌면요. 이거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병 고치기가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면 뭐 종기라면 째내고 뭐 수술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쟤는 왜 자꾸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의지를 단단히 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하지 왜 맨날 우울하다 저 우울증에 걸려고 저럴까? 병이에요, 병. 그거 걔 의지 갖고 될 것 같은 병이 아니지 그게. 그래서 사람이 참 정신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제가 이런 거를 언제 많이 배웠냐면 제가 원래 의대를 2년 다녔어요. 제가 의대를 2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사법고시 하겠다는데 법대로 바꿔버렸어요. 죽도 밥도 안 됐어요. 지금 약간 후회해요. 근데 보면 이런 거 많이 좀 배워야 하는데 얘가 파송을 받았어요. 얘가 미쳐버렸어. 얘가 이거 받았어요. 그렇다고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사망만으로. 대리는 소멸사가 3가지가 있어. 근데 본인은 사망했을 때만 대리로 소멸하는 거지 본인 파산 선고, 본인 성년 후견 개시했다 대리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4가지 소멸 사유예요. 요걸 물었어요, 이번에. 근데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것도 묻고 쉬운 것도 물어요. 40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한 10문제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다 법조문이에요. 이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배우더라는 거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전 대리행위. 대리행위 들어가면 나가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을 대신해 대리행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현명주의. 본인이면 현명해라. 두 번째, 대리행위 하자 생겨버리면 누굴 기준으로 하자를 결정할 것이냐. 대리행위 하자. 대리의 능력. 대리할 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냐. 이거 배우면 대리행위가 끝나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배우더란다. 이게 이렇게요. 하지만 이런 걸 배우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딱 있어요. 그러면 현명주의 별표 쳐라 내가 3개. 나머지 한번 읽어봐라. 그 시험 문제는 이걸 나오는 거예요. 이걸요. 왜?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대중적인 시험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에 민법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데나 막 내면요. 다 떨어져요.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해마다 여길 내는데 지문만 바뀌어 몇 개. 문제는 그 문제야. 해마다 나오는 부분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있고 2년마다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는 한 문제쯤 빼기 한두 문제에 불과해요. 늘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늘 내년 또 거길 내요 이렇게요. 그건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요. 어디에 나온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여기 선생님 나오는데 별표 3개 쳐줬어. 나도 알아. 딱 읽는 순간 나왔어. 선생님 부동산 이중매매 나온다고 맨 입망조에 나왔어.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야. 아는데 정답 못 고르겠네? 이게 우리 나쁜 점이야. 그 얘기가 의미하는 건요. 이 민법, 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 어디를 나오는지는 이미 정해놓고 하는 시험이야. 전체를 배우지만 전체가 다 아무데나 막 출제됐느냐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시험 못 맞아 일반인들. 어디 나오는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디를 나오는지 알고 있어도 정답을 못 고른다는 얘기냐.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지. 거기 보면 교과서에 없는 처음 보는 지문이 한 지문이 들어가 있네? 그럼 상상해서 생각해서 그걸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암기해서 맞히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 100% 나오는 게 아니니까. 처음 보는 지문 나왔을 때, 요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내가 복대리란 말을 알면 거기 상상해서 맞춰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기할 수가 없다는 게 나쁜 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파트를 하든 시간이 좀 걸리고, 어느 파트를 설명하면 그림을 알아야 돼.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연상이 돼야 돼.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이거, 연상해 가면서, 지문 읽으면서,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사례와 연상해가면서 처음 보는 지문이 맞나 틀리나 그때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이해를 이제 암기가 아니니까. 2차 과목은 그렇지 않아요. 2차 과목은 급한 대로 선생님들 프린트 나눠주고 요점 영역 요거만 외우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민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요약집이 필요 없어요. 민법은요. 요약집 갖고 안 돼요.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리까지 맞춰놓고요. 조금 쉬었다가 무효 취소 얘기부터 또 1시간만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